안녕하세요. 마이스터니츠입니다. 근본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금융안전보고서입니다. 금융안전보고서는 1년에 두 차례 6월달과 12월달에 발표가 되고요. 제가 해당 자료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대한민국 금융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금융안전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결국 국회에 제출된 이런 자료들을 기준으로 해서 국회에서 법안을 입안을 하든지 정책 결정을 위한 중요 자료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국가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면 저희가 반드시 봐야 되겠죠. 물론 금융적인 측면만 보자고 하면 돈의 흐름만 보는 게 더 빠를 겁니다. 하지만 제가 금융안전이라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나의 국가가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진행 상황에서 각 파트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어떤 정책이 입안이 되었으면 하느냐라는 것을 한국은행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도 그냥 데이터를 본 게 아니죠. 모든 데이터를 다 끌어서 보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1년에 두 번씩 금융안전보고서를 꼭 봅니다. 올해 자료를 좀 더 궁금해했던 것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쯤이 경기 침체가 가능한 시점이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돈의 흐름도 그렇고 전체적인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썩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 돈의 흐름상으로 보면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시점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경기 침체 시점으로 보자면 그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천천히 공급량이 줄어든다고 하면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바로 오진 않을 거예요. 즉 1에서 2분기 정도 넘어가는 시점에 어떤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경기가 나빠지는 모습들이 점점점 보이면서 한국과 아시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먼저 경기 침체 시그널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선진국들이 점차적으로 그런 동일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면 겉필링이라고 하는 이런 감각에 의존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의 데이터들을 보고 저희가 또 판단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금융안전보고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금융안전보고서가 나올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날짜가 12월 28일이고요. 제가 지금 들어갔을 때 봤을 때는 대략 200분 정도만 다운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자마자 일단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자료를 대략적으로 훑어봤고요. 영상을 좀 더 빨리 찍을 수 있었던 것은 한 대략 2시간 정도를 훑어보니까 아주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니 현재 시점으로 금융안전보고서상에서 봤을 때는 당장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갈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여전히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해진 것은 내년 2024년에 6월 달에 발표될 금융안전보고서를 보는 게 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번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 있는 시점과 비슷한 내용들을 금융안전보고서에서 많이 발견했어요. 그런 내용 위주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년에 두 번 제출한다고 했죠. 이것은 한국은행법에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한국은행법에 국회 보고를 위해서 매년 2회 정도 금융안전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중요한 만큼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서 참석을 요청할 때 출석을 하여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란 거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내용은 개관인데요. 일단 개관과 금융안전 상황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개관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 하이라이트 친 내용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개관 내용입니다. 금융안전 상황 및 리스크에 대한 평가고요. 금융안전 상황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쭉 적어놨는데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전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금융시장에서는 미연준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전반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통화긴축의 영향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KB금융지주의 내용을 보여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재와 같은 이런 증시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이런 대부분의 자료들을 보면서 거기서 몇 가지 힌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소개드리는 자료 말고도 다른 자료들을 꾸준히 보시면서 학습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뽑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내재화하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여기서 나왔던 내용이 뭐죠?
전반적으로 미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2023년까지는 어땠습니까? 2023년 초까지 대부분 증시가 하락을 하다가 재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변동성은 확대되었지만 그 중에서 통화긴축 영향이 축소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금리가 조금 올라갔다가 삐적삐적거리는 구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통화를 흡수하는 형태가 좀 줄어들기도 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레포 부분에서 어떻게 됐죠? 돈이 지속적으로 시장 쪽으로 흘러나오는 와중에도 퀀터테이티브 타이팅은 지속되고 있었어요. 퀀터테이티브 타이팅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레포 쪽에서 돈이 흘러나오니까 이 둘을 상쇄시키고 있었죠. 그리고 금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도 한동안 올라가다가 삐적삐적거리면서 파행 자체를 어떻게 됐죠? 고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들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 올해의 모습이었죠. 그런 모습들을 간략하게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높아진 금리에 따라서 신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신용 리스크라는 건 뭐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돈이 잘 돌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던 돈들이 은행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2023년 부자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자들이 했던 행동들이 뭐였습니까? 예적금의 비율을 높였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들이 은행으로 좀 더 빨려 들어가게 돼서 전반적으로 시중에 있는 돈들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과 개인 또는 은행과 기관 사이에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켰던 것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신용 리스크가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가계 신용 증가에 대해서는 기대만큼 둔화되지 않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금융 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을 높이고 있어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저희가 대출자들이 많이 있어요. 기업도 있고 가계도 있고 국가도 돈을 빌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 가계 신용입니다. 가계 신용이 꾸준히 증가를 했다. 그런데 그것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기대치만큼 둔화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적인 관점에서 지금 당장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줄어드는 폭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자체에서 잠재적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짧게 얘기하면 가계 신용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가계가 돈을 많이 빌려간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이 금융 안전의 리스크 요인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 두 가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가 내년 6월 자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했지만 이런 곳에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대한민국의 지금 부채 규모는 GDP 대비 대략 240%에 달해요. 여기서 개인 부채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 부채의 비중이 대략적으로 60% 이상이 될 거예요. 나머지 40%가 기업 부채일 건데 기업 부채도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자료상에서도 가계와 기업의 부채 둘 다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고 이 부동산의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이 무너지게 된다면 대부분의 자산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 소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영향을 심대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기업들도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기업은 상대적으로 대외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면 돈을 좀 더 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업 신용이 가계 신용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가계 신용 자체가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실 내용도 보시게 되면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자주 나오게 됩니다. 부분별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신용시장에서는 민간 신용 레버리지 수준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가계신용이죠. 가계신용 부분이 너무 높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을 지속하고 있어요. 향후 경기 회복세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높아진 금리 수준이 가계와 기업의 상환 능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국가기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국가기관이 작성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물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밝히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려가 된다라는 수준으로만 표현하지 망한다, 죽어난다 이런 표현을 극단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가 된다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그냥 추측성으로 쓰지 않습니다. 향후 경기 회복세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라고 하는 것은 가정적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런 가정 자체도 그냥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소한 경기 상황 자체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어느 정도 본 이후에 이런 커맨드를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추측성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2024년에서 2026년까지 대략 2년에서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죠. 저 역시도 비슷한 데이터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앞서 보셨던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금리 인상으로 해서 현재 신용 리스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계 신용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가계 기업 모두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금융 시스템에 특히 신용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계속해 보겠습니다.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소비를 제약하여 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지금 우리가 불려지고 있어요. 이것이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제 교육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나라에서 모두 겪었던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의 뒤의 모습을 좀 따라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요. 발전 과정상 그렇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겪었던 걸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인구 절벽이라는 모습과 노령화라는 모습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과 특정 부동산 종류가 금액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크게 상승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상승이 되려고 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즉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있은 이후에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야 돼요. 가격이 하락 안정화가 돼서 소비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격 하락세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빌린 돈에 대한 것은 계속 갚아야 되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 자체가 살아나면서 돈이 돌아야 돼요. 그리고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돈들이 시중에 돌 수 있도록 경제 자체가 살아나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소비 여력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돈을 더 많이 빌리지만 이자율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20년에서 40년 정도의 국채금리 사이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초입부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경기 침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비록 상승 기간 중에도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 것이니 그때 조금 경기가 회복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시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업 대출을 보게 되면요. 기업 대출은 부동산, 건설업, 도소매 업종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죠. 이게 코로나19 영향인데요. 부동산 경기 부진과 소비 회복 지연들이 지속될 경우에는 대출 신용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 결국에는 기업이든지 가게든지 모두 현재는 대출을 많이 해둔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니까 전반적인 소비 여력 감소로 인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은 자산시장인데요. 자산시장 같은 경우는 채권 및 주식 가격 변동성이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높아졌다는 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 변화에 대해서 매주 확인을 해보고 있지만 변동성이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은 하락과 상승 모두 다 지속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특히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급락을 했었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2023년 초까지 계속적인 하락을 하다가 2월에서 3월 넘어가면서 다시 급등을 했죠. 이런 식의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자산시장 역시도 건전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읽어보니까 어떤가요? 좋은 내용은 별로 없어요. 좋은 내용은 별로 없고 위험하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또 부동산 내용이 나오는데요.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 참가자의 기대 변화, 매수 심리 변동 등에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신 건 어떤가요?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경매시장도 낙찰가율도 떨어지고 낙찰률도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PF 대출에 대한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태양건설이라고 하는 업계 16개 회사도 모카업도 신청된 상태이고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금리 하나로 인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21년 말, 22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화랑이었죠. 그때가 꼭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전체 경기와 맞물려 봤을 때 앞으로 4, 5년 정도는 좋지 않을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4년에서 26년까지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가 변화의 속도나 가격 변동률이 늦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2026년에서 7년까지도 부동산 가격은 하락 안정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반적으로 부동산은 좀 늦게 움직이는 경향성 때문에 정책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인 부동산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처럼 돈을 즉각적으로 푼다고 하면 다르겠지만 이런 경제 상황이 등락이 지속될 경우에는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후원인들께서 계시다고 하면 최소한 2, 3년 정도는 그냥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서 임장활동, 현장을 좀 돌아보시는 과정들을 많이 해보시고 적은 금액으로도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사서 직접 한번 꾸며보시든지 아니면 임장활동을 여러 번 다니시면서 물건들을 많이 확인해 보시는 과정을 몇 년 동안 거쳤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동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주기를 감안해 보자면 공부를 지금 꾸준히 하시면서 임장활동을 계속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고요. 그리고 다음 아래쪽에 보실 내용은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자산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자산 건전성이 저하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금융권의 경우에는 특히 보험사 같은 경우는 회계 기준 IFRS 17이 적용돼서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골자의 내용은 그거예요. 기존에 원가 평가를 하다가 시가 평가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게 내용이 핵심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IFRS 17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이 체제의 변화예요. 금융권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규칙이 바뀌었다라는 게 골자가 IFRS거든요.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자산을 인식하고 부채를 인식하는 방법들이 전부 다 바뀌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규칙이 바뀌니까 게임의 규칙이 바뀌다 보니까 게임의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험회사 같은 경우들도 본인들이 유리한 방식, 게임의 규칙이 바뀐 내용을 기준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들의 종류가 좀 더 늘어나서 안정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보장성 보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입을 꺼려하는 제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산 건전성들은 모든 금융권에 악화되고 있다. 높아진 금리 영향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도의 개선과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비금융권의 영향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모든 금융권에서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내수 회복기 지연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신용리스크 관리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뭔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당장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향후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이 이자율 R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금융권의 부실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보인다. 그리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현재 상황, 즉 이자율 R과 이익률이죠. 이자율이죠. 이자율이 높아지고 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장기화된다고 하는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향후에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겠구나,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은 기업이라든지 가게라든지 금융권 모두 다 좋지 않을 수 있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부 금융기관들 중에서는 유동성 리스크 확대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많은 금융권과 비금융권이 있고 금융 리스크에 노출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부 금융권 같은 경우는 상기 이유들로 인해서 유동성 리스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은행이 파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자주 보고 있는 주식 위주로 보게 되면 자본 유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 역시도 등락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2024년 1분기, 2분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 갈수록 점점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걸 한국 증시 기준으로 말씀드려보자면 현재까지 여기서 나오는 파형이 1, 2, 3파, 4파인데 4파가 380일 전후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나온 파형 자체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왔던 파형이 지금 반등을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꺾여서 내려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변동성이라는 게 지금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지금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23년 올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었죠. 등락을 계속 보이면서 상승했다가 또 급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대략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혹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게 저 코멘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것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파현 자체가 5파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죠. 다시 떨어질 것인데 그게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5파가 완성이 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 아래 하단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떨어진다고 하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부근이겠죠. 또 300대 전후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또 폭등을 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하락했다가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또 급등락을 할 거예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시황 분석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 유출의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금융 시스템 복원력은 어떠냐? 문제가 터졌을 때의 복원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보고 있어요. 금융 시스템 복원력은 양호한 상태이다. 다행스럽죠. 양호한 상태인데, 다만 모든 업종권에서 고정 이하 여신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호하지만 모든 업권, 그러니까 금융권과 비금융권을 모두 다 통합해서 봤을 때 고정 이하 여신 규모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고정 이하 여신 규모라는 게 3개월 이내의 연체를 말하는 거예요. 3개월 이내의 연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하락하고 있다. 대손충당금이 뭐냐면 손실을 대비해서 충당,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금액을 적립해 놓는 걸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금액 대비 비율로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개월 이상의 연체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적립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이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없다. 지금은 양호하지만 향후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복원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뉴스를 보시게 됐을 때 고정 이하 여신 비율 규모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복원력에,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이 저하되고 있구나. 우리 은행에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물론 은행뿐만 아니죠. 금융 시스템이니까 금융권, 비금융권 혹은 은행권, 비은행권 전체를 다 아우러서 모두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어 있네요. 주요 금융 안정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해보자면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향후 통화긴축 기조의 변화 가능성. 지금은 통화긴축 기조가 조금 완화되었다가 다시 긴축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내수 회복세. 현재 금리가 올라가면서 소비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했죠. 기업도 가게도 다 대부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이건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투자를 점점점 적게 하고 PF 같은 것도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거죠. 프로젝트 파이낸스 같은 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 안전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주요 이슈를 중점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기업 부분의 부채 급증 배경과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응 역량을 점검을 따로 했는데 내용을 보면 좋지 않아요. 질적 측면에서 보자면 리스크는 우리 금융시스템 관리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한데, 다만 금리 부담이 높아질수록 최근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자 상환 능력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이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금리는 우리 금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교육연수에 계속 말씀드리는 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US 달러를 기축통화력으로 하는 현재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와 미국의 달러를 움직이기 위한 연준의 이자율 R의 변동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은 1분기 교육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반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육 영상이 수백만 배는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학습의 내용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파악한 과정이 10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황 분석 영상도 중요하고 카카오톡 실시간 분석도 다 중요해요.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선행이 돼야 될 건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모든 교육 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이자가 점점점 높아지니까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기업 신용의 단기 조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자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니까 지금 당장 빌려주는 것보다는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늦게 빌려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 이자율이 높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점점 더 이자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에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겠죠. 단기 조달 비중은 점점 높아지는 거고요. 높은 금리 수준이 시장의 기대보다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차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저리로 낮은 금리로 장기적으로 빌리고 싶겠지만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고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은행은 돈을 반대로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짧은 기간 동안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빌려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환경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자율은 계속 높아지고 수익은 점점 줄어드니까 기업 입장에서 돈을 빌리고도 다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은행에 파산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냐면 부동산업, 부동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부동산 관련 일부 업종에 대출이 과도하게 공급되면서 금융 시스템 내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저하되고 있다. 실제로 돈이라고 하는 건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돈이 몰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 상황에서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쪽으로 돈이 너무 몰렸어요. 과도하게 몰리고 현재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연속적인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는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원래 기업 같은 곳에 돈이 더 빌려져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들이 자본 배분의 효율성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기 동안에는 예금 지급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돈 빌리는 것도 쉽지 않고 돈을 회수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4금융이나 1금융권 이후의 다른 은행들, 다른 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늘어났겠죠. 그래서 비은행 예금 지급기관으로의 예금 유입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저희가 간단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1금융권, 2금융권, 그리고 3금융권 이런 것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1금융권으로 가기 힘드니까 2금융, 3금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수가 높아질수록 그들도 역시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수익률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도 고리에 높은 금리에 대출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리스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장기로 빌려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금 만기는 단기화되고 더 돈을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비은행권으로 돈이 더 몰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계속 생기냐면 과도한 예금 조달 경쟁으로 수익성 저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1금융, 2금융, 3금융이 모두 다 서로가 경쟁을 하는데 1금융, 2금융이 안전하다고 모든 예금자가 1금융, 2금융에 맡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익률이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너나 나나 모두 다 경쟁력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금을 더 높게 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예금을 높게 준다고 해서 모두 다 그 금액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대금 회수가 쉽지 않은데 예금 금리를 계속적으로 높일 수는 없다 보니까 예금 금리를 높게 줄 수 없는 상대적인 부실 기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풍요성 빈곤이라고 돈은 계속적으로 은행에 몰리려고 하는데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기관들은 돈을 더 예금을 예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망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을 더 보시게 되면 운영 측면에서 보자면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대출이 확대되면서 향후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된다고 하면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비은행 예금 지급 기관 같은 경우는 건전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내용들에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온 내용이 뭐죠? 부동산, 가계 리스크, 기업 리스크, 금리가 높아진다, 장기화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몇 년 동안 부동산 좋지 않을 거다. 계속 보고 공부하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향후 정책 대응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걸 고민했을 때 대출을 좀 더 줄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특히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건 최대한 피할 거고 기업 대출금은 최대한 빨리 회수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시중에 있는 돈이 점점 더 빨리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래쪽 내용 보시죠.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지금 GDP 대비 저희 부채 규모 약 240%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적은 비율 절대 아니에요.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시행하는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결국 돈을 빌리려고 하면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채무 상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냐에 따라 다를 것이니까 앞으로는 결국 현금 창출 능력이 답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기업 신용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 비중의 점진적 축소를 유도할 것이다. 돈이 부동산에서 그러면 빠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한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은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이라는 것도 경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입자가 들어오고 은행에 대출이 있고 내 돈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와야지만 하나의 매물이 소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은행 돈도 없고 내 돈도 없고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전세 세입자들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면 주택을 매수하거나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특히 여기서 중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의 대출이 줄어든다고 하면 전체적인 부동산의 파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한동안 부동산은 절대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공부할 때다. 그리고 취약기업에 부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서 채무제도과 추가적인 금융지원 조치들을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 같다. 이제 향후에 어떻게 했어요? 은행에서 기업 실사를 더 주도 면밀하게 하겠죠. 면밀하게 할 것이니까 이제 조금만 부실 채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대출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흑자도산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향후 1, 2년 이내에 기업 부도의 쓰나미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4분기 영상까지 해서 환율 증시, 부동산, 사업 이 세 가지 영역을 계속적으로 봤던 이유가 있죠. 어쨌든 현재 상황이 한번 뒤집어지는 시점이 나옵니다. 조정을 크게 한번 받는 시점이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이 피바다로 다 쓸려 나간 이후에는 정화된 상태로 돈이 또다시 풀릴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사이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돈을 더 많이 모으고 현금 여력을 최대화시키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학습입니다. 학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걸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취약 요인으로 두드러지고 있는 부동산 PF, Financial Project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사업 지속성 또는 구조적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은행에서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대출 자산의 신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거나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대손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려고 하면 대출을 적게 해줘야 돼요. 혹은 대출했던 돈을 다시 회수해서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대출 자산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은행의 건전성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은행 자체가 돈을 더 못 벌게 됩니다. 은행이 돈을 벌 수 있는 건 예대 마진이에요. 돈이 들어오는데 예금으로서 나가려고 하는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 예대 마진율이 줄어드니까 은행의 건전성은 단기간에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 대손 충당금 적립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회사나 가게가 도산을 하고 경제 전체적으로 한 번의 정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렇게 모아놓던 대손 충당금은 결국 다시 대출로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의 쓰나미가 거치고 난 이후에는 그 돈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이뤄서 경기가 한 번 더 부양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노려야 돼요. 비은행 금융권 역시도 어떻죠? 충당금 적립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느슨한 부분을 완화하여 손실 흡수력을 최대한 확충해야 된다. 어디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금융권이든 대손 충당금 적립을 늘릴 것이니까 대출은 점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이 해야 될 건 뭐죠? 정책당국이 해야 될 건 신용 리스크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유동성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유동성 리스크라고 하는 게 결국 IMF 때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해외로 돈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유동성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가가 폭락을 하고 동시에 원달러 환율은 폭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신용 리스크, 자금 고달을 꾸준히 해서 유동성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에도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던 기후 리스크가 여기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기업이 수익을 내려고 하면 결국 투입은 최소화, 산출을 최대화해야 되는데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투입 요소에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성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이후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EU 내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려면 원산지에서 가지고 있던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탄소 배출에 관련된 어떤 조항들을 만족시켜야지만 EU에서 판매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EU에서 판매할 때 거기에 추가 분담금들을 더 넣어서 판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이 높아진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판매 가격이 높아진 제품을 사려고 할 의사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매출로 직결되니까 매출이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후영향 같은 것들이 모두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내용들도 대부분 제가 교육 영상에 다 넣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자료들 역시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온실가스 영향으로 인해서 북극의 빙산이 많이 녹고 있어요. 그래서 해수면도 올라가고 알베도라고 해서 햇빛의 반사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데워지고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출현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요. 결국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된다고 하면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풀 거예요. 향후에 어떤 현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그 시점에 따라서 영향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동이 생길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2, 3년 이내에 특별하게 바이러스성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는 한번 날 거고요. 혹은 경기 침체가 난다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어떤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경기가 완전히 복싹 주저앉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2020년대와 마찬가지로 돈을 엄청나게 또 풀 수밖에 없고, 그것은 채권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채권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돈은 계속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서 전문기관에서 보는 내용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가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몇 개 지표들을 좀 더 볼 건데요. 몇 개 보시는 지표들 중에 보시게 되면 FSI랑 FBI가 있습니다. FSI 같은 경우는 금융안전지수라고 해서 Financial Stability Index라고 하는 것과 금융 취약성 지수라고 해서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지표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FSI 같은 경우는 지면에 얼마나 금융 환경이라고 하는 현재 전체 환경에서 금융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비유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FSI와 FBI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이 지면 위에 나무를 하나 심는데 나무가 어떻게 온전히 박혀져 있느냐, 얼마나 안전하게 박혀져 있느냐를 알려주는 게 FSI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위험 단계와 주의 단계를 12와 24로 이렇게 나눠 놓는데요. 2009년에 리만 사태 같은 경우는 77까지 올라갔죠. 정말 국제적인 글로벌 금융 위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코로나 사태 전후는 2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4.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이 사태가 지금 제가 우려하는 바예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이 사태가 아마 24년에서 26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2008년에서 2009년 10년 사이에 대략 2년 정도 기간 동안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건 일시적인 이벤트성 문제였다면 지금부터 발생되는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 6월쯤 되면 엄청 더 중요해지겠죠. 위험 단계 근처까지 또다시 갈 것이냐.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급등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자료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내년 6월에 나올 금융안전 보고서가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겠다는 겁니다. FBI라고 하는 것은 금융 취약성 지수인데 앞서 설명드렸던 기준으로 경제라고 하는 곳에 우리의 금융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취약성이라는 건 외부 영향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외부에서 충격을 줬을 때 이게 얼마나 잘 흔들리냐, 쉽게 흔들려서 뿌리째 뽑힐 수 있느냐에 대한 수치를 이렇게 지수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좀 쉽고요. 금융 취약성 지수의 평균은 38.1이라고 하는 수치인데 리만 사태는 80일까지 올라갔었죠.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200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좀 더 안정이 된 상태죠. 하지만 여전히 평균치보다는 여전히 높습니다. 파형 상태로 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가 1, 2, 3파 하면 4파 이후에 5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파형을 무조건 그린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1파, 2파, 3파 이후에 조정을 받고 1파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장기 평균 전후로 해서 조정을 좀 받겠죠. 받다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냐? 내년 상반기겠죠.
3월에서 6월 사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시점과 여기서 보이는 이런 시점이 맞아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급격한 취약성의 문제가 발생되면 금융 불안 지수도 급등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앞서 보셨던 리포트에 나왔던 부동산이라든지 가계부채, 기업부채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특정 사건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어떻게 발생할지는 몰라요. 경기 침체 신호가 천천히 오면서 여기서 보여드렸던 이런 신호들이 천천히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아직까지 어떤 트리거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계속 1분기 또는 1에서 2분기에서 상반기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침체 시그널이 어떤 시그널을 통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간 단위로 시장을 분석해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시장들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앞서 보셨던 가계, 기업, 부동산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지금 보이거든요.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가계 대출의 연체율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죠. 여기서 점점 좀 올라가는 게 보여요. 물론 이것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추세대라든지 파형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지 주식시장만 볼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런 것이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영향에 의해서 이런 파형이라든지 파형에 따른 분석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여기서도 계속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상기 보셨던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고 예상이 된다면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인 스킬들을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학습을 꼭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성은 저하되고 이자 지급 능력은 약화되고 대출 연체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성장성과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죠. 기업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수익을 더 이상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출액 증가율도 떨어지고 있고요. 매출액에 따른 영업이익률 역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갔거나 매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가깝게 1.8%밖에 안 되고 있죠. 매출액은 당연히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때와 비슷할 정도로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기업 자체가 좋지 않다. 향후에 해고 쓰나미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죠? 기업 안전성, 녹색으로 표시된 기업 안전성과 이자 보상 비율도 좋지 않아요. 부채 비율은 점점 높아지죠. 수익이 안 나니까 어쨌든 돈은 더 빌려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는 점점점 늘어나는데 이자 보상 비율, 돈을 빌려서 내가 이자를 내고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게 최소한 1 이상이어야 돼요. 1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자를 내고도 내가 지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인데 현재 극도로 나빠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게 7, 8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1년, 2년 동안 어떻게 되겠죠? 급락을 하고 있어요. 급락을 했단 말은 앞서 보셨던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업 대출 연체율도 증가를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올라가고 있고 그 중에서 비은행권의 연체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좀 낮지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지금 이런 파형 자체를 그리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1, 2, 3, 4, 5 이렇게 해서 한번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도산합니다. 도산을 하면서 급증을 했다가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좀 빌려주고 소생을 시키면서 이게 급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저희가 주워 모아야 될 때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식은 급락을 하면서 하락의 하락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아래쪽에 보시면 자산시장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보신 내용들은 저희가 봤던 내용들과 대부분 비슷합니다. 주가라든지 주가 변동성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빅스 보이시죠? 저희가 봤던 빅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주요 어떤 섹터이다. 부동산은 정말 안 좋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주식이나 환율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렸고 거기서 저희가 보는 시장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국 시장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봤고요. 금융안전 보고서가 6월달에 나오기 전에 아마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제가 계속 보고 말씀드리는 1에서 2분기 적어도 1월달에서 2월달 정도 넘어가면 연간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기본적인 뷰가 어느 정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선물과 옵션에 대한 포지셔닝이 잡힐 거고 현물의 매수세, 매도세를 보면서 전체적인 방향과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방식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을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아루어서 저희가 언제쯤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매도를 쳐서 인버스로 갈아탈지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교육 영상과 함께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시장에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시황 분석 영상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근본 자료를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